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꽉 잡아야 할 세금 상식 강의를 하게 된 장성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원천징수의 세율과 원천징수된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 여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를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이자와 배당은 15.4%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있는 세율은 국세를 적어 놓은 건데 국세의 10%만큼 지방세가 또 붙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은행에 10,000원을 넣었는데 이자율이 10%여서 내가 1,000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 통장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난 후에 846원이 입금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득의 정의에서 제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원천징수를 누가 해야 되죠? 돈을 빌렸던 차입자인 A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발생한 이자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고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보시면 25%, 즉 10% 더한 27.5%인 거죠. A는 저한테 이자를 줄 때 27.5%를 원천징수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돼요. 개인 간의 이자율 설정은 증여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원금에 따라서 이자율이 얼마인지에 증여인지 아닌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의 크기와 중요도 등을 판단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급여와 부양가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보시면 6%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은 수령인의 나이에 따라서 70세와 80세를 기준으로 3%, 4%, 5%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인데요. 아까 분류했던 두 가지 사업소득 중에 첫 번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사업소득인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앞에서 복권이나 상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도 달라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타 소득은 강연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서 강의를 한다면 저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될 것이고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강연료를 지급받을 때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이 기타 소득이 원천징수 됐다고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제 본업인 세무사 사무실의 사업소득과 합산돼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단독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 근로소득만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에 신고를 할까요? 아니에요.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까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명히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었죠. 종합소득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독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사업소득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것도 상관없이 하나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근로소득과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퇴근 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각의 회사는 자기 회사만 다닌다고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근무하는 회사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른 회사의 자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지만 2월 달에 세금 신고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두 가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은 조금 복잡한데요. 공적연금 소득은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이렇게 네 가지를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연금을 불입했을 때 공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금을 불입할 때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복잡하냐면 지금 내가 지급받는 연금액이 몇 년도에 가입한 연금 가입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적연금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금융소득처럼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닐지를 비교해 보시고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로 합산을 해서 신고할지 아니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금액의 20%입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 강연을 통해서 강연료를 받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합산할지 아닐지는 제 지금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바뀝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20%로 원천징수됐던 기타 소득을 굳이 합쳐서 신고하기보다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15%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20% 세율을 적용받았던 기타 소득을 얹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율로 계산하고 20%로 냈던 원천징수 중에 일부분을 환급받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타 소득을 합산할지 안 할지를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잘 활용하면 최적의 소득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배당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단독으로 취득할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할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적 연금액도 1,200만 원 밑으로 나오게 불이익을 설정하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꼭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는데요. 네, 바로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에요. 각 계좌의 불이익을 700만 원의 한도와 비교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을 통해서 주식이나 펀드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발생한 수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출금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원금과 이자를 찾을 때 9.9% 혹은 16.5%의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이자율을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금으로만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발생하려면 순수한 예금으로만 5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이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2003년도에는 이 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자율보다 더 낮았겠지만 지금 이자율이라고 생각되는 4%로 계산을 해봐도 통장에 10억 원의 예금이 있어야지만 이자 소득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의하시던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 중에 이자 소득 혹은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친구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친하게 돼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세율과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기업들이 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미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면 가장 많이 탈세하는 방법은 인건비를 추가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셨지만 인건비를 신고를 할 경우에 이미 그 인원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업에서 신고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들 하냐면 이미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인건비로 신고하는 걸 가장 먼저 선호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인건비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원천징수 할 때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6%의 세율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의무가 종결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소득이 많아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일용소득으로 분산을 시킨다. 이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45%인 4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을 지급받은 일용 근로자는 1,000만 원의 6%인 60만 원을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득이 많은 개인 사업자나 기업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일용 근로자로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세요. 이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소득을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많은 기업인 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는 탈세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의 종류별 과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나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이어가셔서 보다 많은 소득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과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은 세율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세후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소득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소득 구간에서 어떤 사업장의 형태가 유리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